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의료법을 보고 있어요. 의료법, 의료법규 중에서도 의료법을 보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의사에 대한 내용을 했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병원을 이제는 의원급하고 병원급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의원급은 말 그대로 그냥 동네 병원이고요. 병원급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종을 다 포함을 하는 걸 이제 병원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한번 볼게요. 먼저 의료기관을 만드는 게 나와요. 의료기관을 병원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인데,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나눠가지고 의원급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시군구청장한테 나 의원 개설할게요 라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병원급을 만들 때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각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한번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교적 간단한 적은 설비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중증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은 사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급은 간단하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신고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해줘야 돼요. 특별히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규정을 위반해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허락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허가의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 취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는 여기저기서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병원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 전남에 하나 만들고 부산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병원을 3개나 개설했어요.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는 사실 환자랑 의사랑 1대1 대면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대면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의사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럼 여기 있는 환자들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환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 번에 한 개의 한 장소에 한 가지의 의료기관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원칙을 정해뒀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의사 면허랑 치과 의사 면허랑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 한 개의 병원 안에다가 여기서는 의과 진료 보고 옆방에서는 치과 진료 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겠다. 근데 아예 건물이 달라진다든지 시도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병원 안에서 내가 의과도 하고 치과도 하고 하는 건 가능. 이때는 대신에 규모는 의원급으로, 왜? 병원급이 되면은 또 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일단 그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원급과 병원급을 나눠가지고, 의원급에서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되고 병원급에서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만들었어요. 운영을 하고 있다가 뭔가 바꿀 일이 있어. 우리 병원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잠깐 휴가를 가는데 대신 진료를 할 대진의 선생님을 구했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다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 때랑 마찬가지예요. 의원급일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요. 병원급일 경우에는 시도지사한테 변경 허가를 하면 돼요. 신고서는 제출만 하면 되고요. 허가는 요청을 해서 yes인지 no인지 결과를 받아내야겠죠. 어쨌든 개설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원급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
단 요거는 이미 병원이 만들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봤었던 뭐 심의위원회 뭐 요런 것까지 거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라는 게 생겼는데 요거는 왜 생겼냐면은 사무장병원 때문에 생겼어요. 그 면허를 대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권으로 이 병원이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걸리면은 이 무면허 사무장 병원이다라는 게 걸리면은 이런 거를 다 공개하고 보건복지 홈페이지에다가 어디는 사무장 병원입니다 블랙리스트 쫙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환자들도 보호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도 보호를 하고 아까 앞에서 의사 면허 관련해서 봤었죠. 사무장 병원에 내가 모르고 취업을 했어도 당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근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환자도 보호하고 의사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이제 생겼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위에서 병원을 개설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변동, 변경 어떻게 하는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폐업이나 즉 병원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폐업이나 잠시 쉬는 휴업이나 공통적으로 문을 닫는 거는 의원이든 병원이든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한다. 그런데 휴업 중에서 이제 폐업 말고 휴업 쉬는 거는 기간도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3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죠.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그냥 잠깐 뭐 여름 휴가 갔다 오겠다 이런 거는 그냥 해도 되는데 단 입원 환자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입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입원 환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기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개월 이상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고 뭐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고 병원의 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의 문을 닫는다는 거는 뭐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든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졌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근데 문을 내가 닫겠다는데 닫지 마라 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돼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리고 이 문을 닫을 때 이제 간혹 가다가 의무 기록 환자들의 그 진료 기록이라든지 수술 기록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직접 보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나중에 혹시라도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문을 다시 열게 되거나 하면은 이 환자들이 나한테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럼 히스토리를 봐야 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의무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생기는데 의무 기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관할 보건소장님께 드려가지고 보관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장님한테 이거 내가 안 없어지게 환자들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게 잘 알아서 보관할게요 라는 보관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아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내용은 병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잠깐 쉬거나 또는 아예 문을 닫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플러스 알파로 해서 병원을 개설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입원실 운영에 관한 건데요. 입원실은 뭐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그냥 입원실 정원 초과해서 환자 입원시키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원실은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운영해라. 남자실 여자실 따로 운영을 하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도 없다고 복도에다가 환자 입원시키고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급 중에서 요양병원 있잖아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그리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 환자를 급성기 환자, 회복기 환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급성기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대학병원급으로 갈 거고, 이제 나머지가 회복기 환자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회복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만 이제 요양병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약류 관리법 볼게요. 이제 의료법규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 했었던 의료법이랑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그리고 검역법 정도까지였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각 법에서 뭐 많아야 한 문제,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요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그 모든 다른 의료법규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우리 수업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약류는 우리 의료법에서 결격사유하면서 이제 마약류 중독자 결격사유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마약류의 그 마약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마약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에서 이야기하는 마약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 대마, 향정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마약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약은 그냥 몰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 이제 마약에 속하는 거고, 대마, 카나비스를 이제 대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약, 향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이제 부를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마약류 취급자예요. 마약류 취급자에는 총 9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 9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약을 쓰는 사람,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마약류 취급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사실 의료와 관련된 거잖아요. 뭐 대마 재발자 이런 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일단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의사 면허를 따는 동시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 저희 많이 아파하는 사람한테 몰핀 처방해 줄 수 있고 코데인 처방해 줄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중에서 이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마약류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약사 중에서 약 의사랑 마찬가지로 의사라면 누구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되잖아요. 약사라면 누구나 마약류 소매업자가 돼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나 마약류 소매업자는 별도로 뭐 누군가의 허락을 받거나 지정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이 그냥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면은 되는 거고요. 마약류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 중에서 병원 중에서도 이제 의사가 4명 이상의 비교적 좀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면서 그 병원에서 루틴하게 마약이나 대마를 쓰는 경우, 즉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병원은 원장님이 3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해당 안 돼요. 우리 병원은 뭐 뿌띠 성형만 하는 병원이라 마약류 안 쓰는데요. 해당 없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 의사가 4명 이상이면서 마약이나 대마를 사용을 한다면은 반드시 마약류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마약류 관리자는 누가 될 수가 있다?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약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요 세 가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랑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소매업자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인데, 학술 연구자는 꼭 의사일 필요는 없고, 뭐 의대, 양리학교실 이런 데 있는 대학원생들,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이제 넌 MD 교수들, 이런 분들도 지방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는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류를 주고받는 방법, 마약류를 폐기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느냐,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조금 막 복잡해요. 이때는 누구한테 하고 저 때는 누구한테 하고 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우리가 위에서 마약류 취급자 9가지 종류 봤었죠. 마약류는 이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즉 거래를 하는 것만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에도 그 특정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고 싶을 때 주고 뭐 받고 싶을 때 받고 이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돼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승인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어쨌든 약이잖아요. 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방식약청장에서 관리를 해요. 지방식약청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지방식약청장이 패시브라고 했으니까 기본 디폴트 상태예요. 디폴트 상태. 지방식약청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포스트 오피 환자의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 쓰고 있었는데 품목 허가가 취소됐어요. 포스트 오피에는 더 이상 적응증이 안 돼. 뭐 뉴로패틱 페인에만 쓸 수 있게 바뀌었어. 그러면은 오피를 하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마약류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냥 뉴로패틱 페인을 하는 사람한테 넘기려는 경우에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약류 도매업자가 연구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뭐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에게 마약을 양도하는 경우, 연구자가 마약류 취급 자격을 상실, 즉 더 이상 연구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연구를 뭐 그만뒀다든지 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약을 처분하는 경우, 즉 어때요? 보면은 연구자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공통적으로 해당을 하는 게 연구자에 대한 내용에서의 승인권자는 누구다? 지방식약청장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품목허가 취소 일 때는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선생님들 의료법 할 때 기억나시죠?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병원급, 시군구청장은 의원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원급을 휴업, 폐업하면서 다른 의사한테,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죠.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 중에서 이제 의사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데, 병원급을 휴폐업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양도를 할 때는 시도지사. 왜냐하면 병원은 시도지사니까. 의원을 휴폐업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양도를 할 때는 의원은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어가지고 판매자에게 반품, 내가 이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의 회사에서 판매업자한테 이거를 가져왔겠죠.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뭐 재고가 너무 많아. 그냥 안 쓸래. 또는 뭐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안 쓸래 하고
반품을 한다 그러면 가져가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약류를 주고받는 거는 어떻다고 했어요? 법에 정해진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 그냥 쓰기 싫어 안 쓸래 해도 그냥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판매자에게 반품을 하려는 경우. 그래서 이 마약류를 주고받는 것에 종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 과정인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조금 바꿔서 했고요. 일단 연명의료 결정법은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 달에 봤던 국시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연명의료 결정법이 의료법규에 처음으로 과목이 포함은 됐거든요. 근데 포함을 시키겠다고 고시는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디에 실제로 문제가 나온 건 어디냐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의료윤리에서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의료윤리로 따지면 사실 뭐 윤리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문제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윤리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미 아마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에 도입된 지 첫 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이 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수업을 못 했다고 하는 학교들도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도입이 된 지 그래도 뭐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이고, 시에 정착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국시에도 나온다고 이미 재작년부터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시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에 수련을 시작을 하시면은 이 일을 담당을 하시게 돼요.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참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겪기는 하지만 여러 번 겪어도 참 매번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결국에는 법에 조금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한데, 법의 내용을 조금 알아두신다면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법의 취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뭐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존엄사와 관련해가지고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90년대 1997년인가 아마 그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였냐면은 이제 어떤 남자가 그 나이 많은 아저씨가 술 먹고 화장실에 넘어져서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브레인 헤모리지가 심하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이제 뇌를 열었다가 닫았으니까 ICU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 양반이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맘대로 수술을 했냐, 이 사람 왜 수술해, 내가 보호자도 없는데 왜 맘대로 했냐라고 하면서 치료비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보라매 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조금 싼 편이고 뭐 옛날이기도 했고 어쨌든 다른 대학병원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데 어쨌든 2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니까 나 돈 없으니까 당장 퇴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지금 수술 끝난 이거는 돈을 못 받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이 보호자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었어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강제라기보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긴 한 거죠. 하기는 했고 돈 없어서 돈 못 내겠다, 퇴원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만 해도 보호자가 또는 환자가 퇴원하겠다라고 하면 퇴원을 시켜줬어요. 그 뜻을 그냥 웬만하면 존중을 해줬었거든요. 틀린 말이 없는데 이게 상황이 곤란해진 게 지금 이 환자가 OP를 했잖아요. OP를 했는데 보호자가 달려와가지고 지금 ICU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갖다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선생님들이 이제 NS 실습 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뇌를 한번 열었다 머리를 한번 열었다 닫으면은 브레인 이데마가 굉장히 심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그래서 이데마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래도 ICU에 인튜베이션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들 곤란해하고 있고 막 뭐 돈 없다 뭐 니네가 왜 맘대로 수술하냐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당시에 그래도 참 선생님들이 담당했던 뭐 이제 교수라든지 레지던트 선생님이라든지 주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보호자분께서 돈이 없어서 그러시다면은 우리도 상황이 딱한 걸 이해를 하지만 지금 너무 위험하다. 지금 퇴원을 하면은 아저씨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치료비를 못 내서 그러시는 거면은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밤에 병원 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주치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집에 가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은 도망가세요. 돈 내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보호자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지금 당장 퇴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퇴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퇴원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NS 인턴 선생님 한 명 데리고서는 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구급차 불러가지고 집까지 저기 환자 이송 가는 거 갈 때 인턴 선생님 엠부 짜면서 따라가잖아요. ICU에서 인튜베이션 한 거 그 저기 뭐야 벤틸레이터 벤트 떼고 엠부 짜면서 인턴 선생님이 갔어요. 인턴 선생님이 갔고 집에 가니까 엑스튜베이션 했겠죠. 집에 가서 보호자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를 지금 내가 엠부 짜는 거 손을 놓고 X2 하면은 환자분 돌아가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괜찮다 하래. 그래가지고 했어요. 합니다. 진짜 할게요. 해가지고 했어요. 엑스튜베이션 하고 인턴 선생님은 집에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병원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환자분은 당연히 사망을 했어요. 한 5분 정도 지나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실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좀 좋지가 않은 분이었고요. 보호자가 집에 자꾸 가겠다고 한 이유가 어떤 그 가정사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평소에도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었고 술 드시고 오면은 이제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사이도 좋지 않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남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누군가가 이거 그 가가지고 뭐 생활수급자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장례비 지원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받으려고 갔는데 이 양반이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빼세요. 그리고 의사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해가지고 뭐 사망 진단서 이런 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넘어져가지고 해모리지로 해서 입원을 했다가 집에 와서 엑스투에서 죽은 건데 사망 진단서가 없으니까 그냥 법적으로는 변사체거든요. 그냥 변사체 신고가 되니까 경찰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변사체가 발생을 하면 우리 아까 앞에서도 보셨죠? 변사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디에다 신고해라? 경찰에다 신고해라. 배우셨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왜 낫지도 않은 사람을 집에 가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의사들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보호자가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돈 벌자고 이런 거냐 심지어 돈 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가족이 달려왔어요. 이 남편의 누나인가 하는 사람이 또 달려와가지고 뭐 이년아 뭐 하면서 니년이 뭔데 뭐 퇴원을 시키냐면서 너 때문에 죽었대 해서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법정까지 갔어요. 부인도 고소당했고
그 담당 NS 교수님, 그 다음에 레지던트 선생님, 그리고 환자 싫고 M 붙자면서 집에 갔던 인턴 선생님, 죄다 고소당하고 법정까지 가서 1심, 2심, 3심 거치고 왔다 갔다 대법원까지 갔어요.